인덱스 앤 스킴이 세 가지 있다 그랬어요. 가격, 그러니까 한 주당 가격이 있죠. 가격 한 주당 뭐 삼성전자는 160만원 뭐 이렇게 가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켓 밸류. 마켓 밸류는 뭐야? 가격 곱하기 주식 숫자. 가격이 높은 주식이라고 할지라도 흔히 말한 시가총액이죠. 시가총액은 낮을 수 있어. 왜? 주식 숫자가 작으면. 그 다음에 그런 거 계산 안 하고 평균치로 계산하겠다. 나는 그런 거 무시할 거야. 라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프라이스 웨이티드 할 때 고려해야 될 점 뭐라 그랬어요? 디노미네이터. 왜냐? 주식이 그냥 무상증자, 흔히 말 한국말로 무상증자한다 그러죠. 액면 분할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원래 50개였던,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80개였던 주식이 그냥 160개로 쪼개질 수가 있어. 흔히 보통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왜냐면 한 주의 주가가 너무 비싸면 거래가 힘드니까 반으로 쪼개. 원래 한 주 가지고 있던 사람은 너는 2주 가져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경영상에 아무 문제 전혀 변화가 없지만 뭐야? 주식 수만 쪼개져. 가격은 반토막 50원이었는데 25원. 주식 수는 얼마야? 80개였는데 160개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나는 각각 한 주 가진 것처럼 해서 인덱스를 만들어. 그러니까 10원, 50원, 140원짜리가 한 주 가지고 있었는데 내일 가격이 얼마가 됐을까? 라고 해서 평균 지표를 만드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다. 무상 증자하게 되면 주식 가격이 갑자기 떨어져. 그렇다면 보정을 해줘야 돼. 그게 디노미네이터 보정 혹은 디바이저라고 그러죠. 디바이저. 그래서 원래는 3이 나와주는 거였는데 무상 증자를 고려해서 2.6248869만큼 분모가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내일 10원짜리가 15원이 되고 140원짜리가 150원이 되고 25원짜리가 그냥 25원이었으니까 주가지수는 72.38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걸 외국 용어로 스플릿 쪼갠다 그러는데, 주식을 쪼개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아니 같은 주식인데 반토막 났으니까 가격이. 그런 걸 보정하기 위해서 디바이저, 흔히 말하는 밑에 분모를 바꿔준다. 밸류웨이티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합당한 거. 시가총액 기준. 주식 하나가 10달러야. 근데 40개 있어. 그럼 시가총액 얼마야? 400원. 400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50원짜리가 있는데 80개가 있어. 400불. 아니죠. 4000불이죠. 140 곱하기 50 얼마야? 7000인가? 7000좀 되려나? 7000불.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총 시가총액이 얼마만큼 변했는지 보면 되겠죠. 내일 15 곱하기 40, 25 곱하기 160, 150 곱하기 50 곱하기 100. 그래서 원래 인덱스가 100으로 시작했다면 내일의 인덱스는 106.14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그러니까 이 인덱스 안에 있는 모든 주식들의 시가총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도대체 얼마만큼 변했는지.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높은 것에 10% 오르는 게 당연히 이 인덱스 변화에 영향이 크겠죠. 프라이스 웨이티드는 가격이 높은 거에 비중이 가격이 높은 거에 수익률 변화가 인덱스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는 게 이퀄 웨이티드. 뭐 나 그런 거 신경 안 쓰겠다. 그냥
그냥 어떻게 보면은 300달러, 300달러, 300달러 놨을 때 수익률이 얼마냐? 내 투자 금액이 각각 동일하게 포트폴리오 이론상으로 보면은 equally weighted죠. 나는 포트폴리오를 짰는데 내가 재산이 1000원이 900원이죠. 900원이 있어. 300원 1번 주식 A 주식에 투자하고 300원 B 주식에 투자하고 300원 C 주식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얼마냐? 흔히 이런 방식을 equally weighted scheme이라 그래요. 그냥 나는 가중 안 하고 있는 그대로. 그러면 30주 사고 50원짜리는 50원짜리는 6주 사고 140원짜리는 가상이긴 하지만 2개 하고 0.143개 살 수 있습니다. 내일 봤더니 가격이 15불 됐고 25불 되고 근데 12개죠. 유상증자 했기 때문에 이거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150원 이렇게 해서 119.05 이렇게. 근데 여러분 차이 많이 나죠. 밸류 웨이티드로 계산했더니 106점이야. 6% 올랐어. 근데 equally weighted로 계산했더니 이거 20% 오른 거야. 왜 그래? A 주식이 시가총액이 낮죠. 시총도 낮고 작은 주식이야. 그래서 A 주식이 근데 몇 프로 올랐어? A 주식은 50% 올랐어. 밸류 웨이티드에서는 시가총액이 낮은 주식은 인덱스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전체 주식의 시가총액의 비율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시가총액이 낮았다고 하면은 올라봤자 미래에도 시가총액이 낮아요. 그래서 50% 올랐다고 할지라도 별로 반영이 안 돼. 근데 equally weighted에선 약간 얘기가 달라져요. 마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투자한 것처럼 돼 있어서 작은 주식이 50%가 올랐다면은 그 큰 영향이 그대로 지수에 반영돼. 그래서 equally weighted에서는 주식의 시가총액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많이 오른 주식이 있으면 그대로 반영이 돼. 그래서 이름에 다 쓰여 있어. 프라이스 웨이티드 시리즈에서는 가격이 높은 주식, C 주식이 주가가 많이 변동하면 많이 올라가. 그러니까 이미 다 써 있어. 인덱스 만드는데 프라이스 웨이티드 인덱스가 마구 올라갔다 라는 얘기는 뭐일 가능성이 커? 140원 가격이 높은 주식이 많이 올라갔을 때. 밸류 웨이티드는 뭐야? 시가총액이 큰 주식이 가격이 많이 올라갔을 때 변동폭이 심해. equally weighted는 뭐야? 아무것도 상관없어. 그냥 어디에서든 많이 오른 주식이 있다 그러면 주가 지수의 변동이 크다.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자. 조금 얘기가 달라. A는 10달러, 그 다음에 퀀티티는 40개, B는 100달러, 퀀티티는 80주, C는 50달러, 퀀티티는 200주 이렇게 돼 있죠. 흔히 말해서 어느 게 스몰 캡이야? 스몰 캡이라고 하면은 마켓 캐피탈라이제이션, 그리고 시가총액이 작은 주식을 의미해요. 어느 게 시가총액이 작은 주식이야? A. 그래서 20%가 올랐다고 하면 처음 일이죠. 20%가 올랐다면 이것의 영향이 얼마일까? 계산해 봤더니 0.43% 올라. 뭐냐, 그냥 그대로 놔둬. 나머지는 다 냅두고 가장 작은 회사의 것이 20% 올라. 10불에서 12불이 됐어. 그러면 인덱스의 변화 얼마냐? 0.43%. 근데 equally weighted에 대해서는 각 변화량을 동일하게 취급한다 그랬죠. 나머지 안 오르고 하나만 20% 오르면 3분의 1 곱하기 20%만큼 오르게 돼 있어. 6.67%.
올라갔어요. 실제로 그렇게 올라갔어. 그래서 밸류 웨이티드랑 이퀄 웨이티드 차이가 굉장히 크다. 밸류 웨이티드에 대해서는 결국 시가총액 큰 애들이 많이 올라야 오르는 거고, 이퀄 웨이티드에 대해서는 그런 거 구분하지 않아. 그러니까 라지 캡이 오를 때 어떻게 돼? 이퀄 웨이티드 여러분 그냥 알 수 있어. 6%야, 6.67%야. 얘는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요쪽 케이스 두 번째 50원짜리가 60원이 됐다. 이걸 계산해 봤더니 얘는 얼마가 나와? 110. 시가총액이 오른 게, 시가총액 큰 게 많이 오르면 당연히 전체 주식의 값이 많이 올라. 우리나라 이런 거 봤죠? 이거 봤어? 언제? 최근에 삼성전자 주식이 오르니까 인덱스가 막 올라가. 나머지 떨어지는데. 이거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삼성전자랑 몇 개 큰 게 올라가 버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인덱스 상의 문제가 전혀 없어. 계속 흔히 말하는 박스피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삼성전자 코스피 200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주식이 올라 버리니까 코스피 지수가 꽤 오르는 것 같아. 근데 나머지 거는 꽤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마구 올라가니까 인덱스를 이렇게 계산할 때는 문제가 조금 된다. 아시겠죠? 실제 그래, 실제. 여러분 목격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까 참가하는 거 도나요? 어딨지? yes, no 하라고 한 거 비고란에. 빨리 돌리세요. 아시겠죠? 시가총액 우리나라 코스피 200 이거야. 밸류웨이티드야. 밸류웨이티드면 얘같이 덩치가 큰 삼성전자가 마구 올라가면 지수가 삼성전자 20% 올랐는데 이건 약 10% 오르죠. 투자한 주식은 3개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스, 흔히 말하는 편의가 좀 있다. 편향 혹은 편의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우존스가 프라이스 에버리지고요. S&P는 아마 뭐더라? 그 S&P 나스닥은 밸류웨이티드고 월션가 이게 아마 이퀄리 웨이티드인가 그럴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다. 미국의 경우 데리바티브 마켓 안 할 거예요. 안 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다른 시간에 가서 배우세요. 3장까지 인트로, 그러니까 뮤추얼 펀드는 안 할 거고 제가, 그러니까 4장 안 할 거예요. 4장 안 하고 이제 캐펜 바로 갈 텐데 3장까지는 인트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별로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뭐 신문에서 나오는 금융 기사도 읽기 힘들어할 경우가 있어서 차근차근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1, 2, 3장까지는 무슨 그런 어떤 시장이 있고 인덱스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없고 3장까지는 그냥 인트로 개념으로 이해하세요. 시큐리티란 걸 보통 뭐 증권이라고 하죠. 증권은 주식일 수도 있지만 채권일 수도 있어요. 증권, 증여할 수, 한자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증권이라고 하죠. 무슨 한자더라? 하여튼 종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주식에 혹은 어떤 채권에 대한 권리가 증권이죠. 증권 시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프라이머리 하고 세컨더리. 프라이머리 한국말로 하면 발행 시장. 세컨더리 한국말로 하면 거래 시장. 그럴 거예요. 발행 시장 뭐야? 발행하는데 주식을 발행해. 발행한다는 뭐야? 주식 개수의 변동이 늘어나거나 뭐 줄어들 때도 있죠. 발행은
주식이나 채권 개수의 변동이 그 아래 떨어지는 보통 생각 안 하고 아래는 보통 갚거나 내가 되돌려 주는 거니까 늘어나는 경우만 생각하는데 프라이머리 뭐야? 회사나 뭐 정부가 발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채권이 발행되거나 주식 숫자가 액면 분할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니까 주식 숫자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자본금 주식 발행을 통해 자본금이 늘어나거나 안 늘어나거나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주식 개수는 무상증자로도 늘어날 수 있으니까 실제 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느냐 이런 개념을 보면 돼요. 그래서 발행시장에는 새로운 증권들이 만들어지거나 팔린다. 거래시장에서는 거래되는 거야. 주식 개수 변동 없어. 물론 아까 말한 분할이 있어요. 분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변동 없다. 결정적으로 발행한 사람이 돈을 받지 않아. 거래가 있는다 할지라도 한 번 발행한 주식에 대해서 내가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어. 예. 그렇죠. 발행은 주로 세컨더리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아까 요거 친다 그랬어요? 안 친다 그랬어요? 줄이는 거 안 친다 그랬어요. 줄이는 거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줄이는 건 안 쳐. 발행은 늘리는 거야. 발행 늘려. 프로시드가 발행해서 받는 돈이야. 그래서 주식 팔아 받거나 채권 팔아 받거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프라이빗 여러분 많이 신문지상에 보는 거 많이 보는 게 사모 이런 걸 거예요. 사모 혹은 상장 비상장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비상장 회사 퍼블릭 트레이드는 상장 시장에서 올렸다 시장에 올렸다 해서 상장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는 거는 상장이에요. 상장은 이미 주식시장이든 채권시장이든 올라가 있어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혹은 그 말은 뭐야? 대중에게 이미 어떠한 증권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돈이 있으면 삼성전자 주식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혹은 가지고 있다면 팔 수도 있어. 여러분 주식 투자 많이 하잖아요. 아니 많이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니까 어찌됐든 할 수 있어. 어떤 거에 대해서 할 수 있어? 상장 주식에 대해서 할 수 있어. 근데 비상장 주식은 쉽지 않아. 비상장 주식은 가진 사람이 한정돼 있고 내가 그 사람한테 살 수는 있는데 물론 살 수는 있어요. 직접 찾아가서 팔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다. 최근 문제였던 게 뭐였죠? 삼성이 계속 나오는데 삼성물산 상장회사 제일모직 그 전에는 비상장회사였어요. 비상장회사이기 때문에 뭔가 여러가지 정보상에서 조금 불투명한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제일모직 상장시키면서 이제 합병을 하죠. 합병을 할 때
주식 개수 비율이 문제가 된다. 왜냐면 뭐야? 비상장 회사들은 주가란 게 정확하지가 않아.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두 상장 회사들이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합병을 한다 그러면 이미 한 주당 주권의 가격이 있으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제일모직 이전에는 비상장이었어요. 비상장.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비상장 회사들은 뭐야? 주식이 거래가 불투명하게 이루어져. 내가 가서 살 수는 있지만 뭐 얼마에 살지 뭐 그거는 서로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가란 개념이 없어. 시장 가격이란 개념이 없어서 삼성하고 제일모직 합병할 때 얘네끼리 삼성물산 주식을 그러니까 제일모직이 합병됐으니까 제일모직 주식을 삼성물산 몇 개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페이버를 줬다. 이재용 아마 제일모직이 많았을 거예요. 제가 알기론 제일모직이 비상장이고 이재용 회장 부회장의 지분이 커서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을 해줬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죠. 그게 실제로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건 법원이 판단할 얘기고. 그래서 굉장히 작은 회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상장 회사들과 다르게 정보 공개가 굳이 안 해도 된다. 상장 회사들은 매년 보고서를 내야 돼. 여러분 이거 가서 많이 보죠. 나중에 취직하면 여기 많이 갈 거예요. 달트라 그러죠. 달트라고 공시자료 검색하는데, 상장회사들은 공시 의무가 있고 공시 보고서에 이 회사는 뭐 어쩌고 저쩌고 쭉 써요. 여러분 취직할 때 달트 가서 내가 취직이 만약 합격하면은 이 회사 뭐라는지 살펴보고 면접에 준비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쪽으로 간 사람이 아니어서. 면접은 그러니까 박사들 면접은 좀 달라요. 그런 게 좀 일반적이지 않은 거라. 근데 하여튼 그렇다. 면접 보면은 뭐 달트 가서 공시자료 확인해서 이 회사 목적이 뭐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 살펴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공시 의무가 커요. 상장회사들은 거래되는 회사고 큰 회사들이기 때문에 투자할 때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공시 의무가 크다. 만약 발행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몇 명 찾아가서 발행하는 거야. 비상장 회사들은 별로 방법이 없어. 상장 회사들은 어떻게 해? 일반 대중에게 팔아. 물론 일반 대중이 사는 건 아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큰 펀드들이나 이런 회사들을 사지만 대중들에게 일단 판다. 그 다음에 누가 껴있어? 언더라이터. 언더라이터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 투자은행들이 도와주는 그러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rivately held 제일모직, public 삼성물산. 근데 문제가 뭐가 돼 있어? 주가 비율이 안 맞아. 왜냐면 비상장 회사들은 시가란 게 없어. 거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래 이루어져도 몇 명한테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적절한 시장 가격이란 게 존재하지 않아. 그럼 이 비율을 맞춰줘야겠죠. 근데 이 비율을 맞춰줄 때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줬을 가능성이 있다예요. 제일모직이 왜냐면 이재용 부회장이 소유권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합병할 때 이쪽이 우호적으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주면 삼성물산의 주식을 많이 획득할 수 있어. 그래서 지분율을 높이고자 그렇게 했다라는 설이 있죠. 그거는 뭐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검찰이 할 일이라.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비상장, 상장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장회사. 상장회사는 뭘 해야 돼? 상장을 해야 돼. 말 그대로.
그거를 뭐라 그래? IPO라고 하죠. 상장하는 거를 IPO, Initial Public Offerings라고 합니다. 원래 비상장이었는데 근데 뭐래? 나는 상장 회사가 돼서 돈을 모으겠습니다. 그러면 주식수를 늘리죠. 주식수를 팍 늘리는 게 대중에게 팔면서 확 늘리는 거를 상장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IPO라고 하죠. 언더라이터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보통 어떻게 해? 상장 회사들로부터 주식을 몽창 사. 그 다음에 언더라이터가 딜러가 돼서 일반에게 판다.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더라. 프로스펙투스 뭐냐? 결국 이 회사가 상장하기 때문에 잘 모르죠, 사람들이. 이 회사의 성격이 어떻고 미래가 어떻게 됐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를 논하는 거다. 그래서 비상장에서 상장을 하려 그러면 진짜 상장을 해야 말이 좀 그렇지만 비상장 회사에서 상장 회사가 되려면 상장을 해야 돼. 상장이 영어로 IPO, Initial Public Offering이라고 합니다. Initial Public Offering 그냥 못 하겠죠. 아, 나는 그냥 회사인데 누가 투자할지 어떻게 알아? 그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투자은행. 투자은행 일반적으로 회사한테 조금 싸게 사서 투자자한테 조금 비싸게 팔어. 거기서 마진을 얻습니다. 용어 프로스펙투스. 그러니까 결국 회사의 어떤 성격 혹은 회사의 재무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담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드쇼? 뭐 로드쇼란 말이 좀 말이 좀 이상한데 결국 핵심 뭐야? 비상장 회사들은 정보가 없죠.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떤지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돼. 안 그래? 비상장 회사 아까 뭐라 그랬어? 내가 공시를 별로 할 필요가 없어. 공시무가 없어. 공시무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상장을 하려 그러면 회사를 널리 알려야겠지. 그래서 장부 구성 및 프라이싱 한 주당 얼마 팔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야. 이게 실패하면 그냥 땡 상장 취소라 그러죠. 상장 취소하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어요. 그 다음에 보통 이런 경우 어떤 현상들이 있다고 하느냐,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첫날 확 튀는 경향이 있어. 주식을 샀죠. 산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제 거래하는 날이 있겠죠. 주식 산 사람이 있고 처음에 요거에서 샀어.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일단 회사가 있고 투자은행이 있고 투자자들이 있을 거야. 여기다 팔고 여기다 팔고 돈 주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될 텐데, 일단 이 사람들한테 다 팔면 일단 팔아야겠지. 그 다음에 거래가 시작돼. 거래 시작되는 날 봤더니 무슨 현상이 많이 생겨?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수익이 나더라. 근데 한 60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수익률을 찍어요. 좀 이상한 현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IPO 언더프라이싱이라 그러는데 첫날 한 주식이 한 10% 이상 오르는 거를 언더프라이싱이에요. 언더프라이싱 있으면 뭐가 좋아? 너 나 살려고 그러겠죠. 아니야? 내 첫날 거래에서 10% 수익 땡긴다는 말은 좀 그렇고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
첫날 거래에서 내 10% 수익이다. 그러면 IPO 하는 거 너도 나도 살라 그러겠지. 그래서 발행에는 좋아. 발행에는 좋아.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조금밖에 못 받는 거야. 실제 시장가는 아마 더 높을 텐데 얘네들이 좀 더 싸게 사가니까. 그래서 프라이머리 이슈 하긴 좋지만 회사한테는 그리 좋지 않은 현상이 IPO 언더프라이싱이라고 해요. 이게 미국에는 많고 한국에는 그렇게까지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의 경우 한 10%까지 첫날 튀어. 잘 봐요. 회사고 투자은행이고, 회사에서 컴퍼니 A가 팔고 인베스트먼트 뱅커들한테, 투자은행이 흔히 말하는 일반적으로 대중들, 펀드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파는데, 여기 다 팔고 나면 거래가 시작인데 거래 당일에 주가가 많이 오른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내 주식 가격이 저 정도는 좀 돼야 될 텐데, 많이 오른 가격이 돼야 될 텐데, 예를 들어 100원 주고 팔았다면 110원 110원 받아야 되는데 나는 100원밖에 못 받은 격이야.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안 좋죠. 근데 꼭 안 좋은 경우는 아니야. 왜냐면 잘 팔리니까. 대신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있으면 신디케이트라 그러는데, IPO 할 때 투자은행 하나가 다 하냐?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투자은행 투자자들을 막 모아야 되는데 투자은행 혼자 하기에는 힘들어. 그래서 대표 언더라이터, 옛날에는 뭐 메릴 린치 같은 회사가 있고, 리만 브라더스, 골드만삭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신디케이트를 만들어서 팔더라. 혼자 하면 힘드니까. 힘든 게 하나고, 혼자 할 때 안 팔리면 어떡해. 망하더라도 같이 망해야지. 혼자 할 때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신디케이트를 만들어. 그래서 같이 하더라. 안 팔리면 망하는 거야. 손해 엄청나. 그렇기 때문에 투자은행들도 위험을 분산해야 돼. 기업 측이야 망해봤자 뭐 다음에 하면 되지만, 투자은행은 손실이 꽤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방지하고자 신디케이트를 만든다. IPO 리턴 봤더니 첫날 봤더니 기본 10%. 그리스는 왜 저렇게 높을까? 그리스는 60%, 스위스만 해도 한 30%. 첫날 언더프라이싱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해 라고 봅니다. 근데 한 5, 60일 가면 또 떨어져. 그것도 또 퍼즐이라고 해요. 첫날 많이 수익이 난다. 한국 50% 나네. 써있네. 한국 한 50%? 여러분들이 처음에 IPO 해서 살 수가 있으면 주가를 50% 뻥튀기 할 수 있어.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 아니야. 첫날 거의 굉장히 마켓 캡만큼 오른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많이 올라. 이런 현상이 공통적이다. 일단 쉘프 레지스트레이션 말만 알아두세요. 목적은 간단해. 쉘프 레지스트레이션 별 얘기는 아니고, 한 2년치를 내가 주식 발행하는데 2년 동안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요번에 얼마 발행하겠다.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일반적으로 문장 쓸 때 IPO 혹은 시큐리티 발행할 때 요번에 얼마 발행할게. '라고 써. 근데 쉘프 레지스트레이션 조금 달라. '라고 써. '요번에 얼마 발행할게. '라고 써. 근데 쉘프 레지스트레이션 조금 달라. '라고 써. '요번에 얼마 발행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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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써.
2년간 얼마 발행할게. 용어가 아주 간단히 요약하자면 원래 이런 거 할 때는 원래 나는 요번에 얼마 팔게. 요번에 얼마 팔기 실패하면 나는 땡이야. 다시 레지스트를 해야 돼. 내가 팔라 그러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2년 안에 내가 얼마 팔게. 그럼 적정한 시기에 봐서 내가 파는 거야. 그래서 왜 쓰겠어? 안 팔리면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안 팔리면은 변호사 비용도 다 귀찮죠. 그러니까 다음에 또 팔라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 변호사비도 들고 투자은행에 돈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그걸 2번 해야 돼. 근데 2년간 계약을 하면은 그런 비용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겠죠. 쉘프 레지스트레이션은 그런 거다. 한꺼번에 하는 거. 뭐 이거는 파이낸셜 마켓에 대한 제너럴한 내용인데 뭐야? 파이낸셜 마켓이 하는 역할이 뭐야? 투자를 돕는 거. 주식 투자를 돕는 게 파이낸셜 마켓이 하는 거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주식 사려는 사람하고 팔려는 사람. 이제 세컨더리 마켓이에요.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들이 비용이 적게 들이면서 거래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죠. 그럼 뭐가 좋아? 나는 이렇게 빨리 거래가 할 수 있으면 투자하는 사람들도 더 많이 사려고 할 거고 팔려는 사람도 더 많이 팔려고 할 거야. 왜냐하면 괜찮으니까. 그래서 흔히 말하는 유동성.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얼마나 빨리 바꿀 수 있느냐라는 게 유동성이 될 텐데 시간을 줄여주고 가격도 괜찮게 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은 뭐 상반 바이어와 셀러 간의 거래를 도와주는 어떤 역할, 정보도 제공해주고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목이 바뀌었죠. 제목이 바뀌었는데 뭘로? 이제 세컨더리 마켓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세컨더리 마켓 뭐야?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 내가 바이어고 네가 셀러면 나는 얼마 주고 살려 그럴 거고 셀러는 얼마 주고 팔려 그럴 거야. 그런 사람들이 최소 비용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서 빨리빨리 거래가 될 수 있게. 그럼 뭐 주식 투자 해보면 알겠지만 좀 빨리빨리 팔리면 좋고 가격이 내가 원하는 때 팔리면 좋아. 그런 거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거 도와주는 게 파이낸셜 마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렉트 서치 증권 뭐 여러분 많이 하는 거 뭐 흔히 말하는 증권 거래소래. 증권 앱 다운받아서 하면은 디렉트 서치 마켓이겠죠. 그런 식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브로커 마켓은 브로커가 있어요. 브로커가 있어서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을 연결해줘. 그럼 브로커 피를 받고요. 딜러는 좀 달라. 아까 투자은행 이렇게 하면 딜러라 그래요. 뭐야? 내 바이어로부터 산 다음에 또 팔아. 그러면 나는 그 차액을 먹어. 브로커는 진짜 브로커고 알선 한다 그러죠. 알선. 우리나라는 알선 한다는 말을 별로 안 좋게 쓰는데 하여튼 알선 책이라고 보면 되고 딜러는 내가 직접 걸어야 하는 사람이야. 악션 뭐야? 악션 뭐 경매라 그러죠. 경매. 서로 경쟁하는 거야. 가격 어떤 시큐리티에 대해서 가격이 그러니까 파는 사람에선 최고 가격을 받으라 그럴 거고 살려는 사람은 자기의 적정한 가격을 내서 최적의 가격을 찾는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타입들이 있다. 그래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뭐 결국은 브로커하고 딜러의 차이 이 정도겠죠. 브로커는 진짜 우리나라의 말로 알선이라고 하고, 알선은 그냥 서로 연결만 시켜주는 거예요. 병역비리 브로커 뭐 좀 얘기가 다르지만 뭐라 그래? 병역비리 연결해주는 사람이야. 내가 군대를 안 가고 싶으면 어느 의사한테 가봐라. 그리고 수술, 내가 딜러는 아니죠. 내가 안 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브로커라고 하는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브로커, 딜러 차이가 있어. 딜러는 내가 실제로 사야 돼. 카지노에서 딜러랑은 또 다르죠. 그 사람은 그거 아니고, 딜러란 경우 투자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주가 여기 이거 보면 바로 알지. 여러분 주식 거래하면 바로 알 수 있어. 마켓 오더는 내가 진짜 팔려는 거. 실시간으로 팔려고 할 때 비드 에스크 프라이스가 있는데, 즉시 해달라고 하면 마켓 오더야. 즉시 간단히 얘기해서 최고 좋은 가격으로 즉시. 비드 프라이스는 뭐야? 바이 할 때 가격. 에스크 프라이스 살려고 할 때 가격. 당연히 얘보단 싸겠죠. 살려는 가격이 팔려는 가격보단 싸겠죠. 근데 마켓 오더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돈이 급해, 그래서 좀 팔아줘. 마켓 아니고 다른 건 뭐야? 프라이스 컨틴전 오더라 그러죠. 증권 투자하면은 어느 이상 되면 팔아라. 여러분 그 결정할 수 있어요. 앱 쓰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내가 뭐 100주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맨날 주식시장에 있는 거 아니잖아. 물론 그런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 대다수의 경우 아침 1시간만 투자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친구들 나중에 가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결국 한 8시부터 9시까지 회사 일찍 나가서 앱도 좀 두들기고 주식 거래 좀 한 다음에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면 팔아라, 가격이 어느 정도 내리면 팔아라, 내리면 사라. 뭐 이런 식의 오더를 미리 던져줍니다. 왜냐하면 나는 회사에 다녀야 되고 내 직업이 증권 트레이딩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못 찾아가. 내가 다 트랙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회사 주식을 내가 삼성전자 오늘 샀는데 내 목표 타겟 수익이 10%야 10% 오르면 그냥 팔아. 그 다음에 10% 내려도 팔아, 손절해. 뭐 그런 거를 프라이스 컨팅전 오더라고 해요. 내가 당장 돈이 필요해서 팔아야 될 때, 당장 뭔가 해야 될 때 이런 걸 쓰는 거고, 이 주식 오를 것 같아. 그럼 난 사야겠죠. 그런 걸 마켓 오더라고 하고, 프라이스 컨팅전 오더는 여러분들이 많이 하게 될 거야. 아마 증권 한 8시부터 9시까지 앱 좀 보면서 인터넷으로 하다가 이거는 얼마든 팔아 세팅해 놓고 나갑니다. 다음날 보면은 결과가 나와 있겠죠. 대다수 뭐 안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오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요. 일반적으로 손절하는 경우가 많죠. 뎁스란 말도 쓰는데, 뎁스가 뭐야? 깊이라 그러죠. 깊이 뭐 한국말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영어로 해석하면 깊이인데 뭐라고 돼 있어? Some shares offer that best bid and ask price. 가장 적절한 가격에, 그러니까 bid ask price 최고가 뭐 최저가에 이루어지는 그런 거래라고 볼 수 있겠죠. 얘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좋은 거야? 시장이 정확하게 가격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야. 어떻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혹은 시장의 거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의 최저가와 사려는 사람의 최고가와 적절히 그 가격이 잘 이루어진다면 시장이 잘 작동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잘 안 작동할 경우 언제야? 금융위기 같은 경우.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하고 사려는 사람의 거래 가격 같은 게 너무 차이가 나고, 그러면 이제 그거보다 낮게 팔거나 그거보다 높게 사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금융위기 같은 경우 많이 안 좋을 수 있다. 뎁스가 깊다는 거는 좋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거래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진다. 뎁스가 낮다는 거는 별로. 그래서 뭘 비교해? S&P 500 실선이죠. 실선이고 러셀 2000는 점선인데, 러셀 2000는 기본적으로 작은 주식들이라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지는 주식이야. S&P 500은 굉장히 큰 주식들이라 거래가 잘 이루어져. 그래서 뎁스가 깊다. 근데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잘 거래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Price Contingent Order, 여러분들이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주 많이 하게 될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를 메인으로 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투자를. 그래서 나는 두 가지밖에 없어. 나는 할 게 결국 두 가지인데, 가격은 1차원이죠. 아니 죄송합니다. 가격이 2차원이죠. 그러니까 오르거나 내리거나 밖에 없어. 오르거나 내리거나 어퍼 바운드 로어 바운드 밖에 없어. 주식 가격이 이쯤 있으면 어퍼 바운드에 사라 혹은 팔아라, 뭐 그런 오더가 있을 수 있고, 로어 바운드 찍으면 사라 혹은 팔아라 라는 그런 오더가 있을 수 있다. 가격의 움직임은 두 개죠. Price falls below the limit, 로어 바운드보다 낮을 때. Price rises above the limit, 가격이 어퍼 바운드 넘어갈 때. 각각에 대해서 사자, 팔자의 경험이 있고요. 그 경우가 있고요. 첫 번째, 가격이 리밋보다 오를 경우 그만 사야겠죠. 아닌가? 오더를 내리는데 가격이 리밋보다 막 오른 거, 나는 어떻게 보면 뭐 천주 사라고 했다. 좀 심하게, 좀 다르게 얘기해서. 근데 가격이 어느 수준 이상 가면은 사지 마. 그게 스탑 앤 바이 오더예요. 그만 사라고. 그만 사. 리밋 바이 오더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셀, 여러분 많이 결국 손절의 경우가 가장 가까울 텐데, 그만 팔아라. 바이, 그만 사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 네 가지 경우밖에 없다란 걸 미리 봅시다. 끝났구나. 이게 설명이 안 돼 있네. 죄송합니다. 제가 저 예전판을 생각하고, 예전판은 여기 설명이 좀 나와 있었는데, 컨디션마다, 결국은 핵심은 컨디션마다 여러분 바이할 수 있거나 셀할 수 있거나 그런 경우고, 넘어가면 사지 마라. 찍었을 때. 그 다음에 가격 오를 것 같으니까 팔지 말아라.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저 갑자기 헷갈리는데. 리밋 바이 오더, 아마 이상 하면은 더 이상 사지 마라.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만 팔아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 그러면. 그만 팔아? 어느 거요? 아마 사지 말아라 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헷갈릴 것 같아요. 확인해보고 알려줄게요. 저도 설명이 있는 줄 알고 내려갔는데 설명이 없어서. 사라 명령인지 팔라 명령인지 잠깐 헷갈린 것 같아요. 스탑바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번 판에는 이게 설명 하나 더 있었거든요. 슬라이드가 2개 나오면서 설명이 있었는데 당혹스럽네요. 그래서 저거는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해줄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불찰이네요. 그 다음에 시큐리티 트레이드 되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딜러 마켓이에요. 딜러 마켓 OTC가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OTC 뭐야? 말로 써있죠. Over the counter. 뭐야? 카운터에 있는 게 아니라 넘어서. 그래서 딜러끼리 적절하게 트레이드 하는 데를 OTC 마켓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OTC 마켓, 국채 같은 경우 OTC 마켓을 많이 해. 왜냐면 덩치가 너무 커. 덩치가 너무 커. 한 번에 살 수 있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채권 딜러들이 굉장히 많은데 채권 딜러들 OTC 마켓을 이용합니다. 나스닥도 비슷한 메커니즘이라고 해요. 나스닥도 뭐 주식이 거래하긴 하지만 컴퓨터가 연결이 돼 있어서 그 거래를 하더라. 그 다음에 ECN가 결국은 최근 발달되는 네트워크인데 결국 내 컴퓨터와 다른 컴퓨터가 연결이 돼 있어서 쭉 마켓 메이커 중 아까 뭐라 그래서 딜러 같은 사람이 마켓 메이커겠죠. 아까 딜러 뭐라 그랬어? 아 딜러 죄송합니다. 브로커 뭐라 그랬어? 병역 브로커, 병역 기피하려는 사람하고 의사하고 연결시켜 준 사람이 병역 브로커야. 그 사람들이 마켓 메이커예요. 그래서 마켓 메이커들이 일반적으로 존재해서 시장을 열어주는데 연결시켜줘 갖고 아 나 병역 기피하고 싶어. 그러면 의사들 찾아다가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이 브로커들인데 흔히 말해서 뭐 파이낸셜 텀으로 말하자면 내가 오늘 채권을 팔고 싶은데 살 사람 어디 연결시켜줘. 그러면 직접 찾는 게 아니라 브로커한테 전화를 해서 좀 찾아달라 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가 될 텐데 근데 그런 거를 피해서 내가 오더를 내리면 갑자기 뭐 간단히 얘기해서 내가 얼마에 팔고 싶어 오더에 내리면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오더가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야. 간단히 얘기해서 아주 말하자면 그런 경우 일렉트로닉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라고 얘기해요. 옛날에는 전화로 해서 찾아줘라고 해야 될 거를 나는 채팅창에 나는 이 주식이 있는데 얼마에 팔고 싶어 라고 치면 뜨겠죠.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이 만든다. 스페셜리스트 마켓은 좀 이거는 뭐 그렇게 넘어가도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보통 OTC 딜러 마켓 그다음에 ECN이 최근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전화로 해야 될 것을 채팅으로 바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CN 역사 잠깐 보면 오늘 수업 끝나겠네. 처음에 1969년에 미국에 생겨서 1975년에 NYSE, 뭐 나스닥,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정도 일들이 있었다. 이건 뭐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래서 2006년까지 역사가 줄줄이 이어난다. 뭐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ECN이 생기면서 가장 크게 바뀐 거 뭐야? 한마디로 줄이면 틱 사이즈가 줄었어요. 틱
틱 사이즈가 뭐야?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가격의 변동폭이 줄어. 뭔 말이냐? 예전에는 8분의 1 단위로 가격이 움직여야 됐어. 근데 16분의 1, 그 다음에 더 줄어서 10분의 1, 이 정도까지 리즘이 줄어들게 된다. 그 미니멈 틱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어떠한 현상들이 발생했느냐. 그래서 8분의 1달러 차이 날 때 실제로 스프레드가 이 정도, 16분의 1달러 더 줄어들게 되고 더 줄어들게 되고. ECN이 도입되면, 뭐 간단히 요약하자면 ECN에 도입되게 되면서 결국은 뭐야? 가격의 움직임이 더 정밀해지는 거죠. 정밀해진다는 건 뭐야? 나 사려는 사람하고 팔려는 사람의 수요와 공급이 더 엄밀하고 정확하게 맞을 수 있어.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시장이 활성화된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마켓 나스닥은 주로 IT 펌들, 그 다음에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지수겠죠. 가장 미국에서 큰 주식 거래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 IT 기업 혹은 젊은 기업들이 중심이 되는 기업. 그래서 거래소라고 하죠. 한국에도 증권 거래소가 있고 미국에도 증권 거래소가 있는데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가 가장 큰 증권 거래소다. 거래소가 하는 거 가장 뭐야? 거래소가 하는 가장 큰 역할, 표준화예요. 뭐 여기 설명이 안 나와 있지만 간단히 얘기해 주면은, 거래소가 하는 1번 역할, 상품을 표준화. 그 다음에 거래를 담보. 일반적으로 뭐 증권 거래소도 있고 선물 거래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데서 하는 거에 가장 큰 특징은 특히나 뭐 파생상품 얘기는 안 하겠지만 파생상품 거래소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파생상품을 표준화시켜서 누구나 거래할 수 있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꼭 거래를 이행할 수 있게 그 거래를 담보해 주는 거를 거래소가 하는 역할이라고 해요. 옛날에 지금이야 사실 주권이 다 증권거래소에서 보관이 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안 발생했을 텐데, 서로 돈을 줬는데 안 주거나 뭐 사기치거나 이런 일들이 안 발생했을 텐데, 옛날에는 어떻게 돼 있었어? 증권이 진짜 종이 쪼가리였죠. 종이 쪼가리였으면 자기가 가져가서 바꿔줘야 돼.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 그럴 경우는 주식 역시 거래에 대한 부담이 있어. 뭔 말인고 하니, 옛날 진짜 종이야. 옛날 집문서 건네듯이 증권을 건네줘야 돼. 그럴 경우 상대방이 안 지킬 상황이 생겨요. 그런 거 없애고자 만든 게 거래소예요. 그 증권거래소에서 결국 보관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주권을 미리 보관해 놓고 왔다 갔다, 장부상에서만 왔다 갔다 해주는 게 증권거래소의 역할이다. 그래서 거래소가 거래를 담보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래 뭐 여러분들 초가집 혹은 여러분 할머니 세대 집 가다 보면은 증권들이 실제로 있어요. 무슨 증권 그거 뭐 도배 바르는 데 썼다든지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진짜 종이었다. 종인 것이 이제 종이니까 서로 거래가 잘 안 되죠. 거래가 잘 안 되니까 올해 증권을 거래소에서 가져가 버려. 나는 계좌에만 남아있고, 그 상태에서 거래를 왔다 갔다
하게 해주니까 상대방 내가 거래가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 다음에 ECN은 ECN 아까 말한 네트워크죠.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